연준하면 파월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파월이 뭐 하냐는 거죠.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한국은행. 한국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있지만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20일 만에 주식정보 탈출하기. 오늘은 용어 정리 중에서 GDP부터 설명 가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출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산출하냐? 민간 지출, 기업이 얼마나 돈을 쓰는지, 이 민간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GDP를 올리는 요소고, 정부에서 돈 쓰는 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GDP를 올리는 요소긴 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왠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정부가 얼마나 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소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지금 경제 잘 돌아가네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자소득, 이거는 월세로 받는 이자소득일 수도 있고, 배당주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는 그런 소득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 이익은 말 그대로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망하는 기업이 별로 없고 수익을 잘 내고 있다 이러면 GDP 올라가겠네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빅테크만 생각하지 말고, 요번에 유가 올라가면서 기업 마진 미친 쉐브론, 엑슨모빌, 옥시덴탈 이런 데도 기업이 미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대로. 그래서 충분히 GDP 플러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출 쪽 보지 말고 그리고 소득 쪽으로만 보세요. 우리가 실업자가 별로 없고, 미국이 지금 실업자는 별로 없잖아요. 실업자가 별로 없고 기업에서 이득도 잘 나와서 임금을 계속 올려주는 상황이면 GDP가 내려갈 확률이 크지 않겠죠. 근데 이제 경기 침체란 뭐냐? GDP가 연속으로 2분기 마이너스 나올 때가 경기 침체인데 아직은 1분기만 마이너스인 상태고요. 만약에라도 내년 초에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는 올해 2, 3분기는 플러스고 4분기에 마이너스 나고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나면 그것도 연속 2분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 인정이 돼버릴 수 있으니, 물론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경기 침체 아니라는 거. 지금 이미 예상 GDP 떨고 있잖아요. 인베스팅의 예상 GDP 1.1% 나온 거 보셨죠? 자, 그럼 금리란 뭐냐? 돈의 가치, 아니 돈의 이자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금리 자체는 돈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거, 돈의 가치가 높다는 거죠. 또 자국 통화 기준에서 우리 원화의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우리 원화의 힘을 세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금리 올린다는 건 미국 달러를 더 세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자꾸 오르니까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진 상태입니까? 약해진 상태입니까? 흔히 환율 올랐으면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안 오르길 바라고, 그 말은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거죠.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낮아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잡으려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어요. 한국 2.25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2.25까지 안 올렸으면 환율 벌써 1,400원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달러 인덱스가 계속 세지는 것도, 미국이 여태까지 금리 올리기 전에는 미국 기존 금리가 0.25밖에 안 됐어요. 0.5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금리 올리고 나서 지금 1.75.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하면 2.5가 돼요. 미국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 금리 인상의 효과. 아까 말했듯이 달러 인덱스 높아지고 강달러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나라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금리 인상의 효과, 돈이 이자율이 세지는 거죠. 돈을 대출해주거나 또 돈을 예적금할 때 이자율을 더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 주식장이든 부동산이든 빠질 수 있다. 그거는 이자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이제 부동산 대출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 받던 사람 말고 이제는 연에 6, 7% 이상이 기본일 겁니다. 신용도 낮으면 8% 줘야 돼요.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은행한테 1억 빌리면 연에 8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800만 원 이자면은 한 달에 65만 원? 이 정도 나가겠네. 이자만으로. 네, 금리 인상의 효과. 그렇게 해서 이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부동산 매물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제 매물이 늘어가면 부동산 상승이 멈추거나 그게 좀 심해지면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거. 또 금리 인상의 효과. 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플레도 잡는다 하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잡는다는 건 수요도 줄인다는 건데, 오케이, 부동산 수요 줄이는 건 알겠어요. 근데 금리 올린다고 우리가 밥 사 먹고 이러는 수요도 줄이나요? 본인이 뭐 월에 300버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1억 풀대출해서 월에 이자 내는 게 6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 올라가면 그만큼 10만 원어치를 더 수요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자로 많이 내야 돼서 수요 능력이 줄어들죠.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왜 인플레가 안 잡혔냐? 이게 체감 효과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이전에 또 고정금리로 계약을 체결해 놓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매매 계약 같은 것도 1억 대출해서 내가 연에 한 3, 4%만 이자 낸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는 금리가 올라와도 4%만 떼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규로 대출 받으려 하는 사람들한테 금리 인상 효과가 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수요 주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게 드러난다. 최소 6개월만 체감 효과 잡아도 9월부터인데. 그리고 환율과의 관계. 금리 인상하면 환율이 잡힌다고 했죠. 환율이 높다는 건 우리 자국통화 약세됐다는 건데, 자국통화 힘 세게 만드는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그럼 원달러 환율 잡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연준하면 파월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월이 뭐 하냐는 거죠.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라 보시면 돼요. 미국의 한국은행, 한국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있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있죠. 중앙은행은 고객이 개인이 아니겠죠. 중앙은행은 고객이 시중은행입니다. 연준도 고객은 뱅어와 JP모건 요런 데들. 그럼 연준은 걔네들한테 뭘 하냐? 금리를 낮출 때는 연준에서 시중은행한테 돈도 더 많이 줘요. 그게 연준에서 돈 뿌린다고 하죠. 유동성 늘린다고 하죠. 그리고 금리 올릴 때는 연준이 돈도 회수하고요, 은행한테. 연준의 임무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 2개예요. 그게 임무 1이 최대 고용이고 임무 2가 물가 안정입니다. 임무 1이 최대 고용이니까 실업률을 낮춰야겠죠. 실업률이 낮다는 건 고용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실업률 낮아요. 그래서 1차 임무 완수했어요. 그래서 2차 임무 물가 안정, 그래서 2차 임무 들어간 겁니다. 그전에는 실업률이 계속 막 4% 이상, 5% 이상이었으니까 물가 안정은 나중에 잡을게, 최대 고용부터 잡으려고. 그래서 그때는 금리 낮췄던 거고, 물가가 오르든 말든. 이제는 최대 고용 달성했으니까 요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맨날 연준에서 떠드는 게 실업률 얼마, 인플레 얼마. 이게 임무니까 그걸로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금리 안정을 시킨다는 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지 않게 하는 거, 그것도 연준의 임무거든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는 건 보통 장기금리가 엄청 낮아질 때 역전이 돼요. 그거는 다음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안전자산에 뭐 있죠? 힌트를 드리자면 위험자산에 주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안전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 잘 아시네. 금, 달러, 채권도 안전자산 들어가고요. 그래서
위험 자산은 더 위험하다고 느낄 테니까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경기 침체가 진짜 와버렸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다 도피하는 현상이 오죠. 네, 안전자산, 위험자산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개념인데 요 개념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화살표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외연체주가 대립하고 있다. 이 화살표가 관련은 있는데 반대 관계라는 화살표죠. 그럼 이 화살표만 넣었으면 이거 설명 다 끝난 겁니다. 뭔 뜻이냐? 외환시장 달러 설명해 봅시다. 강달러일 때 원자재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내려간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원자재가 올라갈 때 채권은 내려가죠. 근데 이걸 채권 수익률이랑 비교해보면 원자재 올라갈 때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죠. 이게 이제 원자재는 또 10년물 채권이랑 많이 비교해요.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엄청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엄청 펌핑된 거예요. 10년물 채권을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마구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채권이 지금 10년물 채권이 엄청 올라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원자재 내려가죠. 그리고 채권 시장이랑 주식 시장도 반대라는 거. 장기채 매수로 몰렸으니까 채권 가격 펌핑돼서 최근에 주식 시장도 계속 밑에서만 겨요. 주식 시장 다시 13,000 향해서 또 펌핑 되면 채권 시장, 채권 가격 눌리면서 장기채도 언젠가 또 4 근처까지 가겠죠? 했을 때 원자재도 채권이랑 원칙대로 디커플링 된다면 원자재도 올라가는 현상 올 수도 있고, 또 선행지표, 후행지표. 오늘 미시간 심리지수가 나왔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도 선행지표죠. 시바 EYSS가 역전됐을 때 마이너스 나고 항상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요. 경기 침체는 회색 라인입니다. 실업률이 회색 라인 생기고 나서 올라가네요. 자, 실업률이 또 회색 라인 생기고 나서 올라가네요. 2008년에도 회색 라인 생기고 나서 실업률이 막 올라가네요. 회색 라인 끝나니까 실업률 내려가죠. 그러면 이 실업률 지표는 선행지표예요,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죠. 나중에 움직이잖아요. 선행지표는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지표를 선행지표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를 선행지표라고 하고, 경기 침체 올라오고 나서 움직여버린 애들, 그 후행지표로는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후행지표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지표라서 실업률 자체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렇다고 경기 침체를 예고할 수는 없어요. 경기 침체 전에 실업률 다 밑에서 놀았어요. 이렇게 해서 선행지표, 후행지표, 좀 우리가 선행지표를 많이 알면 알수록 미래 예측을 더 잘 하겠죠. 예, 정말 대표적인 건 장단기 금리차지만 앞으로 방송하면서 선행지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